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낯선 사람의 안락한 노후 자금이 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끔찍한 거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쪽에는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마치 영양분처럼 빨아먹고 사는 비열한 남자, 앨버트 리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요, 안정된 삶을 얻기 위해 사랑이라는 감정을 포기했지만 뒤늦게 찾아온 진짜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한 여자, 마저리 브로드가 있죠. 지금부터 이 두 사람의 전혀 다른 세계가 어떻게 충돌하면서 파멸로 치닫게 되는지 그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힌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한 남자에 대한 아주 섬뜩할 정도로 생생한 묘사로 시작됩니다. 이름도 직업도 알려주기 전에 작가는 우리에게 그의 입을 먼저 보여주죠. 얼굴을 가로지르는 깊은 상처 같다는 이 표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는 그의 잔인하고 무자비한 본성을 바로 직감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외모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앞으로 펼쳐질 이 어둡고 위험한 이야기의 분위기 전체를 암시하는 일종의 서막인 셈이죠. 그리고 이 남자가 바로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는 포식자, 앨버트 리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어느 날 저녁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앨버트 리브가 자신만의 가장 사적인 공간, 그의 사악한 사업 도구들로 가득 찬 바로 그곳, 거미줄의 정중앙으로 말이죠. 근데 참 흥미로운 점은요, 그 혐오스러운 입을 빼면 앨버트 리브의 겉모습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60살에 몸은 마르고 키도 작고 겉으로만 보면 그냥 평범하고 초라한 노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평범함이야말로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렇게 초라한 모습 뒤에 타인의 비밀을 먹이 삼아 살아가는 괴물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니까요. 그는 아주 익숙한 손놀림으로 창문에 커튼이 잘 쳐져 있는지 확인하고는 최고급 밀러 금고를 엽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뭐 보석이나 돈다발 같은 게 아니었어요. 바로 나무로 만든 새긴 카드 상자였죠. 그는 파라필 램프의 희미한 불빛 아래 인간의 온갖 비극과 비밀이 담긴 그 기록들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는 바로 비밀 상인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 한 장 한 장이 누군가의 인생을 성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그가 휘두르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초라해 보이는 남자는 대체 어떻게 이렇게 비밀스럽고 또 잔인하면서도 수익성 높은 사업의 대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과거를 들여다보면요, 사실 평범한 실패와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이 그를 괴물로 만들 씨앗이었습니다. 괴물은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의 시작은 호주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뒤 정말 마지못해 시작한 형의 고리대금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간 1000파운드라는 수입은 그의 욕심과 불만을 잠재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진짜 전환점은 형이 갑자기 죽고 그 사업을 온전히 물려받은 후에 찾아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한 고객의 비밀을 손에 넣게 된 그는 번뜩하고 깨달은 거죠. 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찔끔찔끔 받는 것보다 사람의 약점을 쥐고 한 번에 흔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수익성이 높다는 끔찍한 사실을요. 바로 그 순간 고리대금 업자 앨버트 리브는 죽고 협박범 앨버트 리브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방식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부유한 집에서 일하는 집사나 하녀들에게 일부러 돈을 빌려주며 덫을 놓습니다. 그 다음엔 그들이 일하는 동네 술집을 어슬렁거리거나 가십신문을 샅샅이 뒤지면서 쓸만한 소문을 수집하죠. 뭔가 건수가 잡혔다 싶으면 하인들의 빚을 무기로 삼아 그들의 주인의 비밀을 캐내도록 압박합니다. 이렇게 손에 넣은 모든 결정적인 증거들은 사무실이 아닌 자신의 집에 안전하게 보관했고요. 그는 말하자면 부자들의 불안과 하인들의 절망을 양분 삼아서 자신만의 아주 은밀하고도 두둑한 연금 기금을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그가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최소 2000파운드,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가 자기 일을 진심으로 혐오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돈으로 바꾸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오직 안정된 노후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봤습니다. 이 끔찍한 사업은 그에게 돈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대가로 그의 영혼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무대를 바꿔볼까요? 거미가 정성껏 쳐놓은 덫으로
힘차게 날아들고 있는 파리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저리 브로드. 그녀는 안정을 위해 사랑을 포기하는 거래를 했지만 바로 그 선택이 자신을 거미의 저녁 식사 메뉴로 만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결혼하기 전에 마저리 게일은 누가 봐도 참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28살, 활기차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서 주변에 늘 사람이 많았죠. 하지만 그녀의 밝은 웃음 뒤에는 아주 짙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좋은 결혼 상대는 점점 줄어들고 이러다 평생 가난하고 외롭게 늙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매일 밤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 앞에 하워드 브로드가 나타납니다. 그녀보다 28살이나 많은 아주 부유한 사업가였죠. 선택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왼쪽에는 외로움과 가난이라는 차가운 현실, 오른쪽에는 안정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하인들이 있는 큰 집과 여행이 약속된 미래. 물론 사랑 없는 삶이라는 작은 글씨가 붙어 있었지만요. 그녀는 결국 후자를 택했습니다. 사랑 없는 삶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황금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스스로를 가두기로 결심한 것이죠. 하지만 마저리는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워드에게 아주 솔직하게 말하죠.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제게 줄 수 있는 이 안정적인 삶 때문에 결혼하는 거라고요. 놀랍게도 하워드는 그녀의 그 정직함을 높이 샀고 둘의 결혼은 마치 완벽한 사업계약처럼 지난 5년간 아주 순탄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계약이든 예상치 못한 변수는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약으로만 유지되던 마저리의 차가운 삶에 진짜 사랑이 불처럼 찾아옵니다. 이 사랑은 그녀에게 생애 처음 느껴보는 엄청난 기쁨과 함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위험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죠. 모든 것은 한 콘서트에서 젊은 작가 싱클레어 네틀폴드를 본 그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눈빛에 끌렸고 비밀스러운 만남은 곧 주체할 수 없는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죠. 하지만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그들은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바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네틀폴드는 둘만의 비밀스러운 도피 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적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증거가 될 편지 한 통을 그녀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저리는 그야말로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휩싸입니다. 싱클레어와의 사랑은 너무나 황홀했지만 자신에게 한없이 친절한 남편을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매일 그녀를 갉아먹었죠.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도 그녀의 연인도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였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이 황금 세상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두 개의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거미줄이 마침내 파리를 덮치는 순간이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예방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작정하고 달려드는 포식자 앞에서는 모든 것이 얼마나 무용지물인지를요. 마저리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그 위험천만한 편지를 튼튼한 강철로 된 문서 상자에 넣고 딸깍 하고 잠갔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방어선이었죠.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라 그 상자를 다시 책상 서랍에 넣고 또 한 번 잠궜습니다. 이중잠금. 이 정도면 완벽하다고,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그녀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거미는 열쇠가 없어도 거미줄을 뚫고 들어온다는 사실을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개인용이라고 표시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무심코 편지를 뜯어 읽는 순간 그녀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 안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녀가 이중으로 잠가서 깊숙이 보관했던 바로 그 편지의 내용 일부가 편지지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지는 아주 차갑고 사무적인 어조로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편지에는 사진 4본이 동봉되어 있었고 내용은 네틀폴드가 보낸 편지의 시작과 끝 구절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었죠. 그리고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가격은 400파운드, 사진 원판과 모든 인화본을 포함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맨 아래에는 발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엘버트 리브. 그 서늘한 단어들이 마치 허공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마저리는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책상으로 달려갑니다. 서랍은 여전히 잠겨있고 그 안에 강철 상자도 완벽하게 잠겨 있습니다. 자물쇠에는 긁힌 자국 하나 없었죠. 하지만 상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바로 그 편지만이
마치 유령처럼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덫은 이미 닫혔고 그녀는 거미줄 한가운데서 꼼짝없이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바로 엘버트 리브라는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남자가 어떻게 어둠 속에서 거미처럼 자신의 약탈적인 사업을 펼쳐나가는지, 그리고 그 촘촘한 거미줄이 어떻게 여러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올가매는지 그 과정을 아주 자세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 떡 버티고 있는 남자, 엘버트 리브는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책을 보면요, 그는 60살 정도 된 몸집이 작고 마른 남자로 그려집니다. 좁고 창백한 얼굴에 공격적으로 툭 튀어나온 회색 염소 수염, 그리고 눈은 어찌나 가깝게 붙었던지 아주 교활해 보이는 인상이죠. 이 눈은 또 거북 등껍질 안경 뒤에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근데요, 그의 외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그러니까 그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 바로 그의 입이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에 비인 상처처럼 길게 찢어진 입 말이죠. 그 양끝이 축 처진 입술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나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이다 라고 온몸으로 선언하는 것 같았어요. 흔히 외모는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리브의 경우가 정말 딱 그랬습니다. 그의 덫에 걸린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절망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덫 자체가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설계됐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함정이 아니거든요. 희생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었으니까요. 리브의 사업은요, 마치 두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기계 같았습니다. 자, 첫 번째 톱니바퀴는 바로 고리대금업입니다. 그는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 특히 상류층 저택에서 일하는 하인들처럼 신용은 좀 낮지만 주인의 불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을 주 타겟으로 삼았죠. 그리고 이 첫 번째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하면 두 번째 톱니바퀴, 바로 협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쩔쩔매는 사람들한테 그가 악마 같은 제안을 툭 던지는 거죠. 빚 탕감해 줄게. 대신 당신 주인 비밀 하나만 가져와. 이 두 사업은 서로가 서로를 먹여 살리는 그야말로 완벽한 공생관계였어요. 돈 때문에 생긴 약점은 비밀을 캐내는 지렛대가 되고, 그렇게 캐낸 비밀은 다시 더 큰 돈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되었죠. 이건 말 그대로 인간의 가장 깊은 불안과 수치심을 연료로 삼아서 돌아가는 정말 지독하게 약탈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가 이런 괴물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의 타락은 아주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시작은 경마장에서 인맥을 쌓던 형 윌리엄을 도우면서 고리대금업의 기술을 배운 거였죠. 형이 죽고 사업을 물려받았을 때 그의 수입은 연간 1,000파운드에 달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꽤 괜찮고 나름 존경받을 만한 수입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불확실한 노후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탐욕의 불씨를 계속 지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한 고객의 비밀이 그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밀 하나가 그에게 아무런 노력도 없이 연간 300파운드라는 엄청난 불로소득을 안겨줬죠.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돈을 버는 그 짜릿한 맛을 본 순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아, 이게 바로 내 길이구나. 바로 이 순간이 평범한 고리대금업자였던 그의 인생을 체계적인 협박범의 길로 완전히 틀어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리브의 방식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의 주 사냥터는 부잣집 하인들이 퇴근 후에 모여드는 동네 술집이었어요. 그는 거기 가만히 앉아서 술을 마시는 척하며 하인들이 무심코 흘리는 주인집의 소문이나 불평 같은 것들에 귀를 기울였죠. 또 상류층 스캔들을 다루는 가십신문을 샅샅이 뒤져서 먹잇감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빚에 쪼들리는 하인을 딱 발견하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져서 주인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캐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정말 치밀했어요. 그렇게 손에 넣은 모든 편지나 증거들은 사무실이 아니라 저 멀리 외딴 자택에 보관했죠. 혹시 모를 강도나 경찰의 수사에 대비한 그만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자신조차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일로 연간 최소 2,000파운드를 벌어들이면서 그토록 불안해하던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가 이렇게 정교하게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든 첫 번째 희생자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공포를 피하려다가 정략결혼이라는 덫에 빠지고 또 마침내 찾아온 사랑 때문에 협박이라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고만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브로드 부인이 되기 전 마저리 게일은 아주 생기 넘치고 유머 감각도 있는 젊은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보이지 않는 공포에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28, 그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나이였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혼 한번 받아보지 못한 그녀에게 혼자 늙어갈지도 모른다는 미래는 단순한 외로움, 그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이건 사회적인 실패이자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녀는 매일 밤 시들어가는 젊음과 고독이라는 유령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앞에 놓인 선택지는 정말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쪽에는 하워드 브로드. 그녀보다 무려 28살이나 많고 아주 엄격한 종교관을 가진 남자였지만 그에게는 부와 사회적 지위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 마저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안정과 두려움으로부터의 탈출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남자였죠. 반대쪽에는 훗날 나타나게 될 싱클레어 네틀폴드. 젊고 열정적이며 그녀의 영혼을 이해해주는 남자. 하지만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는 작가 지망생이었죠. 그는 마저리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사랑을 줄 수 있었지만 동시에 지독한 가난이라는 현실 또한 함께였습니다. 이건 정말 이성과 감성, 현실과 꿈 사이의 잔인한 선택이었던 셈이죠.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마저리는 적어도 정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하워드 브로디에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제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건 당신이 제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위한 결혼이에요. 이렇게요. 근데 놀랍게도 브로드는 그녀의 솔직함에 오히려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막 불타는 열정적인 사랑보다는 조용한 동반자를 원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는 동반자가 필요했고 그녀는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정확히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건으로 열정 없는 결혼이라는 일종의 거래가 성사된 겁니다. 그들의 정략 결혼은 5년 동안 꽤나 성공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서로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니까 실망할 일도 별로 없었죠. 안정된 생활 속에서 마저리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온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마저리의 삶에 그녀가 스스로 포기했다고 믿었던 열정이라는 감정이 불쑥 찾아온 거죠. 바로 한 음악회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 젊은 작가 싱클레어 네틀폴드의 형태로 말입니다. 남편의 눈을 피해서 만남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곧 한계에 부딪혔고 결국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네틀폴드는 정말 열정이 듬뿍 담긴 그러나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한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주말 동안 둘만의 비밀스러운 여행을 떠나자는 계획이 담긴 편지였죠. 마저리는 이 편지가 얼마나 위험한 불씨인지 직감했습니다. 이거 당장 태워버려야 하는데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달콤한 계획의 세부 사항들을 잊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딱 하루만 더 간직하자는 생각으로 편지를 강철 서류함에 넣고 자물쇠로 잠궈버렸습니다. 그 사소한 미련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 위험한 편지에 대한 대가는 바로 다음 날 아침 차가운 우편물로 배달되었습니다. 엘버트 리브의 이름으로 온 편지였죠. 우연한 사고로 당신의 편지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400파운드입니다. 그 건조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문장을 읽는 순간 마저리의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짧았던 행복의 순간은 이제 그녀를 협박범의 그물에 단단히 올가맨 증거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신문에서나 보던 그 끔찍한 일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겹겹의 서랍을 지나서 강철 상자 안에 그것도 자물쇠로 안전하게 잠겨있던 편지는 대체 어떻게 엘버트 리브의 손에 들어간 걸까요? 그 해답은요. 한 사람의 어리석은 욕심에서 시작돼서 다른 사람의 절박함과 탐욕으로 이어진 정말 끔찍한 배신의 연쇄 반응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사실 아주 사소하고 어리석은 판단 하나에서 비롯됐습니다.
바로 마저리 시녀 도라 파크스의 경마 도박이었죠. 이건 틀림없는 정보야라는 말에 속아서 가진 돈을 전부 걸었다가 날려버린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덜컥 고용주의 작은 부초상을 훔쳐 전당포에 맡깁니다. 하지만 여전히 돈은 부족했고 결국 그녀는 악명 높은 고리대금업자 앨버트 리브에게까지 손을 벌리게 되죠. 리브는 평소 하던 대로 빚 탕감을 조건으로 주인의 비밀을 요구했지만 도라는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이 모든 사실을 자신의 유일한 친구인 집사 톰 컬런에게 울면서 털어놓습니다. 바로 그 순간 컬런의 머릿속에서 탐욕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위로하는 대신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앨버트 리브라는 이름과 주인의 비밀이라는 키워드를 조합해서 새로운 돈벌이를 구상해낸 겁니다. 도라에게서 결정적인 정보를 얻은 톰 컬런은 자신의 계획을 아주 냉혹하고 정밀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마저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녀의 열쇠꾸러미를 몰래 가져와 밀랍으로 본을 떴고 시내에 있는 열쇠공에게 복채폼을 만들었죠. 그 후 그는 매일 밤 주인이 잠든 걸 확인하고는 그 복제 열쇠로 그녀의 서랍과 상자를 뒤지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틀폴드의 그 위험천만한 연애 편지를 손에 넣었죠. 그는 이걸로 500파운드는 좋게 받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리브를 찾아갔지만 노련한 협상가인 리브에게 완전히 농락당하고 맙니다. 결국 그가 손에 쥔 돈은 고작 50파운드. 이 쓰라리고 실망스러운 거래는 그의 탐욕을 채워주기는커녕 주인에 대한 배신감과 리브에 대한 분노, 그리고 더 큰 돈에 대한 갈망만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앨버트 리브의 거미줄에 걸린 파리가 마저리 브로드 한 명뿐이었을까요? 천만에요. 그의 또 다른 고객을 만나보시죠. 사교계에 대한 동경과 작가로서의 야망 때문에 재정적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된 젊은 탐정소설가, 바로 토니 메도스입니다. 토니 메도스는 재능 있는 젊은 작가였지만 아시다시피 글쓰기는 본질적으로 아주 고독한 작업이잖아요. 시골집에 틀어박혀서 온종일 원고와 씨름하던 그는 밤만 되면 참을 수 없는 외로움과 함께 다른 작가나 출판계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 강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이 직업적인 고립감과 사교에 대한 갈망이 그의 발목을 잡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줄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의 추락은 어느 성공한 선배 작가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를 따라서 우연히 발을 들인 사설 도박 클럽. 처음에는 그냥 사교계의 일원이 된 것 같은 흥분과 재미를 위한 거였죠. 하지만 얼마 안 가 도박은 인맥을 유지하고 소속감을 느끼기 위한 아주 값비싼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운도 좀 따랐지만 행운이란 게 영원하진 않잖아요.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더 큰 돈을 걸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외로움을 피하려고 시작한 일이 그를 더 깊은 고립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셈이 된 거죠.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고 정말 절박해진 토니는 결국 앨버트 리브를 찾아갑니다. 리브는 그의 미래, 즉 앞으로 그가 벌어들일 모든 문학 작품의 인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죠. 350파운드를 빌리고 2년 안에 400파운드를 갚는 조건. 당장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안도감에 토니는 덥석 계약서에 서명을 했지만 그건 사실상 자신의 재능과 미래를 악마에게 팔아넘기는 파우스트적인 거래였습니다. 이 계약서는 곧 그의 목을 조르는 결코 끊을 수 없는 쇠사슬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 저녁이 찾아옵니다. 앨버트 리브가 자신의 외딴 오두막집에서 장부를 정리하면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던 바로 그 시간. 각자의 절망에 휩싸인 그의 희생자들이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쇳가루처럼 하나의 폭력적인 충돌점을 향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랑 없는 결혼과 협박범의 요구라는 이중의 감옥에 갇힌 마저리. 그녀에게 삶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돈을 마련할 길도 이 상황을 벗어날 희망도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극단적인 생각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인 싱클레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위험하고도 좀 순진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리브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힘으로라도 편지를 되찾아오겠다는 거였죠. 그는 협박범 따위는 경찰을 무서워할 테니 자기가 좀 폭력을 쓰더라도 감히 신고하지 못할 거라고 어설프게 믿었습니다.
열정만 앞선 그의 계획은 비극을 향한 또 하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한편 헐값의 편지를 넘긴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집사 톰 컬런. 그는 우연히 마조리와 싱클레어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싱클레어가 리브를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의 머릿속은 다시 한번 탐욕으로 가득 찹니다.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확신한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싱클레어의 뒤를 몰래 밟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빚독촉에 시달리던 작가 토니 메도스. 그는 더 이상 이 불확실한 고통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차라리 리브를 직접 만나서 최후의 단판을 짓는 게 낫겠다고 결심하죠. 그는 사무실이 아니라 그의 집으로 찾아가서 인간적으로 호소하면 혹시나 마음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정말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충동적으로 리브의 오두막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모든 실이 하나로 모여서 머틀 코티지라는 외딴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되찾으려는 연인, 복수와 탐욕에 불타는 집사,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작가까지 각기 다른 이유와 절박함을 품은 네 사람이 어둠 속에서 한 명의 남자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용의자가 있는 범죄의 무대가 이렇게 마련됩니다. 과연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 외딴 오두막에서는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 프리먼 윌스 크롭스의 소설 패배하는 게임은요. 정말이지 두 인물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입니다. 여기 각자의 비밀과 빛이라는 거미줄에 단단히 얽혀버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사회적 파멸을 바로 코앞에 둔 여인이고요. 다른 한 명은 인생 전체가 저당 잡힌 젊은 작가죠. 이 둘은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곧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마치 운명처럼 충돌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선택이 만들어낼 이 뒤엉킨 비극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차라리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아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협박에 시달리는 그 끔찍한 고통, 빚에 짓눌리는 불안감, 이런 끔찍한 불확실성을 끝낼 수만 있다면 차라리 최악의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절박함이죠. 바로 이 감정이 두 주인공, 마저리 브로드와 토니 메도우즈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덫에 걸린 인물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마저리 브로드입니다. 평범하게 그지없던 어느 날 아침, 그녀에게 배달된 한 통의 편지는요, 그냥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녀의 명예, 그녀의 사랑, 그리고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편지 내용은요, 아주 간단하고 또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내 비밀을 알고 있다. 400파운드를 내놓지 않으면 전부 다 폭로하겠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앨버트 리브. 당시 400파운드라고 하면 평범한 사람이 몇 년은 꼬박 모아야 만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액이었어요. 마저리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죠. 이건 사실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인질로 잡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협박의 증거는 바로 연인 싱클레어 네틀폴드가 보낸 한 통의 연애 편지였습니다. 비밀스러운 만남을 약속하면서 당신의 편지가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어 놓았소 라는 그야말로 열정적인 문장이 담겨 있었죠. 누가 봐도 불륜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편지였습니다. 마조리도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서랍 책상 속 강철 상자에 넣고 그걸 또 이중으로 잠가줬어요. 누구도 절대 찾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협박범은 그 철통 같은 방어를 뚫고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을 훔쳐낸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에요. 그녀의 삶 전체가 발가벗겨졌다는 끔찍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절박해진 마저리는 연인 싱클레어를 여름 별장으로 은밀하게 불러냅니다. 상상해보세요. 달빛만 희미하게 비추는 어두운 별장 안에서 두 사람은 파멸로 향하는 길목에 서서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요, 사방이 꽉 막힌 벽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딜레마는 정말 완벽한 외통수였어요. 선택지는 두 개처럼 보였지만 사실 둘 다 파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협박범한테 돈을 준다. 이건 불가능하죠. 당장 그만한 돈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남편 가문의 보석을 몰래 훔쳐서 팔 수도 있었겠지만 마저리의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남편에게 모든 걸 고백한다? 그건 곧 관계의 끝, 모든 것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엄격한 가치관을 가진 그녀의 남편이 불륜을 용서할 리가 없었고 이혼 후에 찾아올 지독한 가난은 분명 그들의 사랑마저 좀먹고 파괴해버릴 게 뻔했거든요. 모든 길이 막혔다고 느꼈을 때 바로 그때 마저리의 입에서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정말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를 죽일 가능성은 없는 거죠? 이건 사실 세 번째 선택지를, 가장 위험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폭력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과 함께 어쩌면 저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 하는 절망적인 희망이 뒤섞여 있었죠. 이 끝없는 절망 속에서 싱클레어가 아주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협박범 같은 놈들은 쫄보야. 자기가 범죄자인데 절대 경찰에 가지 못할 거라고. 계획은 아주 단순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리브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를 때려 기절시킨 다음에 편지랑 사진 원판을 빼앗아 온다. 정말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만 그가 보기에는 이 덫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두 사람, 자기들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위험한 계획을 누군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어둠 속에 숨어서 이 모든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엿듣는 귀가 있었던 거죠. 바로 집사 컬런이었습니다. 그 역시 리브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화는 그에게 복수를 위한 뜻밖의 기회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무대를 좀 바꿔볼까요? 엘버트 리브라는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에 걸린 또 다른 희생자에게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젊은 작가 토니 매도우주입니다. 마저리가 비밀 때문에 고통받았다면 토니는 통제불능이 되어버린 도박빚 때문에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토니가 빠진 재정적 함정이 이 표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도박 때문에 리브에게 진 빚이 원금 350파운드에서 이자가 붙어서 400파운드로 불어났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바로 담보입니다. 앞으로 그가 벌어들일 모든 문학작품의 인쇄. 다시 말해서 이건 단순히 돈을 빌린 게 아니에요. 자기 재능과 미래 전체를 리브의 소나기의 통째로 넘겨버린 셈입니다. 토니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리브를 찾아가서 상환 기간을 조금만 늘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건 뭘까요? 얼음장처럼 차갑고 아주 단호한 거절뿐이었습니다. 리브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고 토니에게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아까 우리가 봤던 마저리가 느꼈던 그 감정, 그 절망적인 심정이 토니를 덮칩니다. 이 지긋지긋한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끝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 그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까 리브와 마지막談判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토니는 리브의 집 머틀 코티지로 향하기로 운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바로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각자 다른 궤도를 돌고 있던 두 개의 이야기가 마침내 충돌하는 순간인 거죠. 토니는 이 한 걸음으로 인해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머틀 코티지로 향하는 토니. 그는 그저 돈 문제로 단판을 지으러 간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돈 문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사악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에 긴박했던 순간들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밤 9시가 막 지났을 무렵 토니가 머틀 코티지에 도착합니다. 9시 25분쯤 됐을까요? 현관 쪽에서 뭔가 부서럭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반사적으로 덤불 뒤로 몸을 숨기죠.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문에 바짝 붙어서 열쇠 구멍을 엿보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잠시 후 그 남자는 무언가에 크게 놀란 듯 갑자기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어둠 속으로 미친 듯이 사라져버립니다. 덤불 뒤에 혼자 남겨진 토니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방금 저 남자는 대체 누구지? 그리고 열쇠 구멍 너머로 도대체 뭘 봤길래 저렇게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제 주인은 고요하고 토니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호기심과 또 절박함에 이끌려서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갑니다. 똑똑 노크를 해보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죽음과 같은 침묵뿐입니다. 그리고 토니는 아까 그 남자가 그랬던 것처럼 차가운 쇠로 된 열쇠 구멍에 자신의 눈을 갖다 댑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작은 구멍을 통해 보게 될 광경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열쇠 구멍 너머로 보이는 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엘버트 리브의 시신이었어요. 복도 바닥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계단 바로 아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팔은 머리 위로 쭉 뻗어 있었고 아주 작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죽어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본 순간 토니의 머릿속은 하얘졌을 겁니다. 그를 지배한 건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어요. 도망쳐야 한다. 신고? 도움 요청? 그런 이성적인 생각은 1초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 끔찍한 범죄에 얽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모든 판단을 마비시켜버린 거죠. 밤새 공포에 떨었던 토니.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 밤새 그를 괴롭혔던 공포가 전혀 다른 감정으로 바뀝니다. 바로 뼈를 깎는 듯한 죄책감이죠. 그는 자신이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어쩌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기회를 외면해버린 방관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침 신문을 펼쳤는데 일면에 이런 기사가 실린 겁니다. 머틀 코티지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잿더미 속에서 엘버트 리브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불에 타 죽은 것입니다. 이 순간 토니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을 겁니다. 잠깐만, 만약에 내가 봤을 때 그가 그냥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던 거라면? 내가 그때 신고만 했더라면 그를 살릴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 토니의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공포가 소리치죠. 정신 차려. 신고하는 순간 넌 바로 살인 용의자가 될 거야. 도박 빚까지 다 드러나면 네 인생은 그걸로 끝이라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죄책감이 그를 짓누릅니다. 아니야, 그는 살아있었을지도 몰라. 네가 외면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도 있어. 결국 이 비밀의 무게를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토니는 무너집니다. 그는 현명한 누나 시슬리를 찾아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놓게 되죠. 도박 빚 이야기부터 리브의 집에 갔던 것, 그리고 열쇠 구멍 너머로 본 그 끔찍한 광경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시슬리의 조언은요, 아주 단호하고 명쾌했습니다. 경찰에 가서 사실대로 말해야 해. 물론 살인 용의자로 몰릴 위험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길은 오직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라고 믿었습니다. 누나의 말에 용기를 얻은 토니는 경찰서로 향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이 무거운 양심의 짐을 좀 덜어내고 싶다는 희망을 품고서 말이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길이 사실은 그를 위해 파놓은 함정의 입구였다는 것을요. 그는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조사실에 앉은 토니는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그 집에 왜 갔는지, 열쇠 구멍으로 뭘 봤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공포에 질려서 도망쳤는지까지요. 그는 경찰이 자신을 그저 운 나쁜 목격자로 여겨줄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망은 곧 찬산조각이 납니다. 경찰의 질문은 겉보기에는 정중했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허점을 파고들었죠. 그의 도박빚, 리브를 죽일 만한 명백한 동기, 현장에서 도망치고 신고를 늦춘 그 의심스러운 행동까지. 이 모든 정황 속에서 그가 봤다는 의문의 남자 이야기는 어떻고요? 경찰 귀에는 그저 꾸며낸 변명, 편리한 핑계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렇게 그를 몰아붙이던 경찰이 신문이 끝나자 그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심지어 안심시키는 듯한 태도까지 보이면서요. 토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겠죠. 아, 다행이다. 내 말을 믿어줬구나. 이제 악몽은 끝났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정말 짧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잭슨 경위가 다시 그의 집문을 두드렸을 때 토니는 직감했을 겁니다. 시련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경찰 입장에서 보면 토니는 완벽한 범인이었습니다. 자, 한번 따져볼까요? 첫째,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명확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둘째, 사망 추정 시각에 현장에 있었다고 자기 입으로 인정한 기회가 있었죠. 셋째, 현장에서 도망치고 24시간 넘게 신고를 안 한 건 유죄를 입증하는 의심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말하는 다른 남자 이야기는요, 증거 하나 없는 궁지에 몰린 범인의 뻔한 거짓 진술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경찰이 쳐놓은 그물은 완전히 조여졌습니다. 불운한 목격자는 이제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 했던 그의 용기는 오히려 그를 살인자라는 끔찍한 누명 속으로 밀어넣는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 앞에 멈춰 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니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쓴 운 나쁜 목격자일까요? 아니면 순진한 얼굴 뒤에 교활한 살인자의 모습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가 목격했다는 그 의문의 남자, 또 다른 덫에 걸려있던 그 연인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건의 진짜 진실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자, 여기 이미 범인이 잡혀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단 한 사람, 바로 그 범인의 여동생이 보이는 필사적인 믿음이 굳게 닫혔던 진실의 문을 다시 열어젖힙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어떤 선입견도 없이 오직 사실만을 쫓는 새로운 수사관이 들어서게 되죠. 프리먼 윌스크로프트의 추리소설 네 번째 분석에서는요,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이 게임이 과연 어떻게 역전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한 여인의 마음속 독백에서 시작됩니다. 세실리 매도우즈. 그녀의 오빠 토니는 살인범으로 체포됐고 모든 증거와 정황이 바로 그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리가 아닌 가슴이, 가족의 본능이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오빠는 무죄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녀는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든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단 하나의 균열, 아주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문득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오래전 유람선에서 만났던 한 남자. 다른 사람들은 그저 휴가를 즐길 때 그는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아주 날카롭고 체계적인 통찰력을 보여줬었죠. 바로 스코틀랜드 야드의 조지프 프렌치 경감. 세실리는 직감합니다. 경찰이 만들어낸 명백한 진실이 아니라 사건의 진짜 진실을 봐줄 사람은 오직 그 사람뿐이라는 걸요. 첫 번째 수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탐정의 두 번째 시선으로 사건을 완전히 재구성할 시간이죠. 세실리의 간절한 요청에 프렌치 경감은 이미 종결된 사건 파일을 넘겨봤습니다. 그는 완전한 외부인으로서 모두가 정답이라고 믿는 그 결론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수사 방식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왼쪽의 지역경찰은 사건을 종결하는 데 집중해요.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용의자 한 명을 찾아내서 사건을 빨리 닫으려고 하죠. 하지만 오른쪽의 프렌치 경감은 정반대입니다. 그에게 명백함이란 건 의심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그는 오히려 배제됐던 37명의 다른 용의자들에게 주목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은 아닐까? 바로 이 질문 하나로 굳게 닫혔던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프렌치 경감이 검토한 사건 파일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의학적 증거가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리브는 불이 나기 한참 전에 이미 죽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은 내화금고가 열리면서 사건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리브의 진짜 직업은 바로 전문 협박범이었습니다. 37, 37.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리브의 금고에서 나온 원한과 비밀로 가득 찬 37개의 인생이에요. 리브를 죽이고 싶을 만큼 강력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거죠. 이건 지역경찰이 왜 그토록 한 명의 용의자에게만 집착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프렌치 경감이 왜 그들의 결론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는지를 증명하는 숫자입니다. 사건은 이제 한 명의 범인을 찾는 게 아니라 37개의 가능성 속에서 단 하나의 진실을 찾아내는 거대한 퍼즐이 된 거죠. 리브의 사업을 들여다보면요,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돈으로 얽힌 대금업 고객 25명, 그리고 비밀로 얽힌 협박 피해자 12명. 프렌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을 빚진 사람은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자기 인생 전체가 파괴될 위기에 처한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요. 범인은 단순한 채무자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는 바로 이 12명, 절박하고 위험한 적들 속에서 진짜 범인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39명이나 되는 용의자를 딱 한 명으로 줄였을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들은 가능성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웠을까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어서? 아니면 그냥 범인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들의 성급한 토거법 끝에 남은 단 한 사람, 토니 매도우즈. 경찰에게는 이게 수사의 끝이었겠지만 프렌치에게는 바로 이 지워진 38명이야말로 수사의 진짜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시점을 확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수사관들의 시야에서 잠시 벗어나서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진짜 범인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프렌치 경감이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미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그런 극적인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진짜 범인은 돈에 쪼들리던 채무자도 비밀이 폭로될까봐 두려워하던 유명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로버트 코넬. 주인공들과 같은 하숙집에 사는 너무나 조용하고 평범해서 누구의 시선에도 잘 띄지 않던 바로 그 인물. 어쩌면 가장 완벽한 위장은 바로 이 존재감 없음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코넬의 머릿속에는 말이죠, 거대한 저울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에는 과거의 범죄라는 위협이, 다른 한쪽에는 부유한 미망인과의 결혼이라는 기회가 놓여 있었죠. 리브가 살아있는 한 위협은 계속해서 커지고 기회는 점점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리브가 사라진다면 과거는 깨끗하게 지워지고 미래는 완벽하게 보장되죠. 그에게 살인은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냉정한 계산이었던 거죠. 코넬의 범죄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5단계로 이루어진 완벽한 각본이었죠. 1단계 유인, 2단계 공격, 3단계 시신 위장, 4단계 증거 인멸, 그리고 마지막 5단계 완벽한 알리바이 구축까지. 모든 동선과 시간이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계산된 그야말로 살인이라는 이름의 한편의 연극이었습니다. 코넬의 계획 중에서도 그야말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그의 시계장치 알리바이입니다. 대체 어떻게 그는 살인 현장에 있으면서 동시에 수마일 떨어진 자기 방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기가 막힌 속임수의 공학을 지금부터 해보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코넬의 알리바이를 만든 핵심 장치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값싼 알람 시계 2개란 전선 몇 가닥. 그는 이 간단한 재료들로 유령을 만들어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라디오를 켜고 또 정해진 시간에 끄는 자동 타이머. 이 장치 덕분에 코넬이 리브를 살해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그의 빈 방에서는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와서 다른 하숙인들에게 코넬은 지금 방에 있다는 거짓된 진실을 완벽하게 각인시켰던 겁니다. 자, 그날 밤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코넬의 시간을 분 단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밤 8시 58분 빈 방에서 라디오가 켜지면서 알리바이가 시작됩니다. 9시에서 9시 30분 사이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현장을 조작하죠. 9시 37분 라디오는 약속대로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리고 10시경 그는 아무도 모르게 창문으로 귀환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새벽 2시 그는 스스로 독을 마셔서 급작스럽게 아픈 연기를 합니다. 의사마저 완벽하게 속여 넘긴 이 마지막 한 수는 그의 알리바이를 단순한 정황 증거가 아니라 의학적 사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한 지연 발화 장치 역시 그의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값싼 양초를 이용해서 불이 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이 장치 덕분에 실제 살인 시각과 화재 발생 시각 사이에 몇 시간의 격차를 만들어서 수사에 혼선을 주고 동시에 범행 현장의 모든 흔적을 깨끗하게 없앨 수 있었던 거죠. 환자를 구하지 못할 뻔했다. 이게 코넬을 직접 진찰했던 의사의 증언입니다. 단순한 몸살이 아니었어요. 의사의 눈에는 정말로 생명이 위독한 응급 환자였던 거죠. 이걸로 코넬의 알리바이는 완성됩니다. 이제 그의 알리바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전문가가 보증하는
의학적 사실이라는 철옹성으로 완벽하게 둘러싸이게 된 겁니다. 범인이 이렇게 완벽한 알리바이라는 성을 쌓고 있을 때 우리 프렌치 경감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다른 문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토니 매도우즈라는 가짜 정밥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건의 본질, 즉 협박의 대가인 돈의 흐름을 쫓기 시작합니다. 프렌치 경감은 경찰이 그냥 무시했던 리브의 장부를 타고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전문가들이 놓친 걸 아마추어의 집념이 발견해내죠. 토니의 무죄를 믿는 세실리와 그레이스가 수상한 패턴을 찾아낸 거예요. 분기마다 정확히 75파운드를 지불하는 4명의 남자. 이건 단순한 대출 이자가 아니라 정기적인 협박의 대가일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 단서 하나로 설 7명이었던 용의자는 단 4명으로 좁혀집니다. 수사의 첫 번째 돌파구가 열린 순간이었죠. 이제 프렌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용의자들을 지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명씩 또 한 명씩 꼼꼼하게 조사하면서 용의 선상에서 제외하죠. 변호사, 경매인, 그리고 다른 한 명까지 모두 혐의를 벗습니다. 마침내 리스트에 남은 이름은 단 하나. 바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철벽 같은 알리바이를 가진 남자, 로버트 코넬이었습니다. 마침내 포위망이 좁혀옵니다. 모든 논리와 정황이 단 한 사람, 로버트 코넬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물리적인 증거는 그의 무죄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는 증거 싸움이 아니라 논리와 알리바이의 정면 대결이 됩니다. 프렌치는 코넬의 완벽한 알리바이라는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총을 쏘는 대신 아주 작은 질문들을 던지죠. 첫째, 코넬이 아팠던 건 사실인데 의사가 도착한 건 새벽 2시 반. 살인 시각인 밤 9시 반에는 어디에 있었냐는 거죠. 둘째, 방에 있었다고? 그런데 욕실 창문이 지붕 위로 열려 있어서 몰래 빠져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셋째, 병이 진짜였다고?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후에 일부러 독을 마시는 건 범죄자들이 흔히 쓰는 고전적인 수법이 아닌가? 이 마냐악이라는 작은 의심들이 모여서 철옹성 같던 알리바이에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프렌치의 논리적 추리가 마침내 물질적인 증거와 만납니다. 코넬이 지연 발화 장치에 쓰인 것과 똑같은 고급 양초를 그리고 라디오 타이머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들을 구매했다는 영수증을 찾아낸 거죠. 이제 프렌치 이론은 단순한 추리가 아니라 영수증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 강력한 가설이 됩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것 같지만 가장 큰 장벽이 남았습니다. 프렌치는 범인이 누구이며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이론은 의사의 전문적인 증언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논리와 정황 증거 대 의학적 사실. 과연 프렌치는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드디어 프리먼 윌스 크롭치의 정교한 추리소설 패배하는 게임의 마지막 정입니다. 모든 증거가 한 남자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감옥문은 이미 굳게 닫혔죠. 누가 봐도 패배가 확실해 보이는 이 게임. 과연 이 판을 뒤집을 마지막 한 수가 던져질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이지 암울하게 짝이 없습니다. 젊고 유망한 소설가 토니 매도스는 협박범 앨버트 리브를 죽였다는 혐의로 체포돼서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어요. 경찰은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니까 사건은 이걸로 끝났다고 믿고 있죠. 진범은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야기는 한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바로 토니의 여동생 세실리. 그녀는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오빠가 범인일 거라고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믿음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사실 경찰이 토니를 범인으로 확신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증거가 정말 차고 넘쳤거든요. 우선 400파운드의 빚,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강력한 동기가 되고요. 또 하필이면 사망 추정 시각에 피해자 집 근처에 있었던 게 확인됐어요. 심지어 처음에는 그 사실을 숨기려다가 나중에 실토하면서 의심을 더 키웠죠. 경찰은 이 복잡하고 교묘한 살인 계획이 창의적인 소설가의 머리에서나 나올 법한 거라고 생각했고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용의선상에 오른 39명 중에 유일하게 토니만 확고한 알리바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증거가 범인은 바로 너 하고 가리키는 완벽한 덫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증거의 벽 앞에서도 토니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결백을 굳게 믿었습니다.
특히 그의 누나 세실리아와 약혼자 그레이스 파슨, 그리고 그레이스의 아버지인 조지 파슨까지. 그들은 경찰의 결론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경찰이 실수한 거야 알아는 이들의 믿음이 꺼져가던 이 사건의 유일한 불씨였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던 세실리의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몇 년 전 엘레니크호를 타고 떠났던 크루즈 여행. 바로 거기서 우연히 만났던 한 남자. 선상에서 일어난 작은 미스터리를 정말 놀라운 통찰력으로 해결했던 바로 그 사람을 떠올린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건을 송두리째 뒤바꿀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 하나가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전환점이 됩니다. 세실리가 기억해낸 바로 그 남자, 스코틀랜드 야드의 조지프 프렌치 경감이 마침내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거죠. 프렌치 경감의 등장은 이 꽉 막힌 사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지역 경찰은 토니가 범인이다 라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프렌치 경감은 사건 파일을 검토하면서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뭔가 너무 깔끔한데? 모든 조각이 너무 완벽하게 토니에게 맞춰져 있다는 점,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보이도록 연출한 것 같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협박 피해자들 중에 진짜 범인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프렌치 경감은 사건을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립니다. 그는 지역 경찰이 혹시 놓쳤을지 모를 단서를 찾아 37건이나 되는 거래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샅샅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의 날카로운 눈에 한 가지 이상한 패턴이 포착됩니다. 바로 매분기마다 아주 정확하게 똑같은 금액이 반복적으로 지불되는 거래네요. 이건 단순한 빚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바로 지속적인 협박의 명백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리한 직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프렌치 경감은 끈질긴 수사 끝에 매 분기마다 정확히 75파운드를 리브에게 송금한 4명의 인물을 찾아내요. 이건 단순한 채무 관계를 훨씬 넘어선 장기적인 협박의 명백한 증거였죠. 자, 이제 용의자는 4명으로 좁혀졌습니다. 프렌치 경감은 이제 이 4명의 용의자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 아주 조용하고 은둔자처럼 지내는 로버트 코넬이라는 인물에게 그의 날카로운 의심이 서서히 쏠리기 시작하죠. 로버트 코넬이 유령 용의자로 떠오른 데에는 몇 가지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그는 바로 그 75파운드를 정기적으로 지불한 4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최근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미망인과 약혼을 했어요. 이건 과거를 싹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협박범을 제거할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죠. 셋째, 그의 알리바이가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는 겁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갑자기 쓰러져서 생사를 오갔다고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평소에 사람들을 피해서 은둔자처럼 살던 그가 갑자기 사교계의 거물과 약혼했다는 사실 자체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프렌치 경감의 수사 파일은 점점 코넬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코넬의 알리바이에는 정말 거대한 장벽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의사의 증언이었죠. 휴액 박사가 새벽 2시가 넘어서 코넬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가 정말 심각한 상태였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확인을 해줬거든요. 사경을 헤매던 사람이 어떻게 불과 몇 시간 전에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정말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였죠. 프렌치 경감은 바로 이 시간표에서 결정적인 허점을 발견합니다. 자, 보세요. 살인이 일어난 밤 9시, 그리고 코넬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른 새벽 2시 사이 무려 5시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이 5시간 동안 그는 대체 뭘 했을까요? 프렌치 경감은 바로 이 빈 시간이 코넬의 철벽 같은 알리바이를 무너뜨릴 유일한 열쇠라고 직감했습니다. 프렌치 경감은 세실리에게 자신의 가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습니다. 혹시 코넬이 범행을 저지른 후에 스스로 독약을 마셔서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코넬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가진 미스터리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정말 소름 끼치는 가설이었습니다. 프렌치 경감의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답답함을 느낀 세실리와 그레이스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경찰의 더딘 수사 속도에 좌절하고 스스로 코넬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아주 위험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코넬이 업무 때문에 런던으로 떠난다는 정보를 입수한 두 여성은 그의 빈방에 몰래 잠입합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그들은 그의 유죄를 입증할 단 하나의 증거라도 찾기 위해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범행이 일어난 지 벌써 몇 주나 지났는데 과연 어떤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코넬처럼 치밀하고 교활한 범인이 그런 흔적을 남겨두었을 리가 만무해 보였죠. 어쩌면 이들의 무모한 시도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닐까요? 바로 그 순간 그레이스의 눈에 신발 한 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밑창에서 그들은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고 말아요. 리브의 집 현관에 칠해져 있던 것과 똑같은 희미하지만 분명한 녹색 페인트 얼로 경찰 보고서에도 언급되었던 바로 그 페인트였습니다. 이걸 찾아낸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증거를 찾았다는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코넬이 방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의 손에 들린 그 신발을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죠. 그의 침착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살기로 가득 찹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판단한 코넬은 짐승처럼 그레이스에게 달려들어요. 그는 그녀를 기절시킨 다음에 강불에 빠뜨려서 익사사고로 위장하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건 그가 원래 리브를 살해하기 위해 구상했던 계획 중 하나였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살인마의 본성이 마침내 아주 끔찍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세실리의 비명과 뒤이어 달려온 사람들 덕분에 그레이스는 목숨을 구하고 코넬은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프렌치 경감은 이 정교하고 끔찍했던 범죄의 전모를 하나하나 명쾌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코넬의 알리바이는 정말이지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알람시계 2개를 아주 교묘하게 개조했어요. 하나는 정확히 저녁 8시 58분에 라디오를 켜고 다른 하나는 9시 뉴스와 이어서 나오는 방송이 끝나는 9시 37분에 라디오를 끄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던 바로 그 시각에 그의 방에서는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고 이걸 들은 파슨부리는 그가 방에 있다고 철석같이 믿게 된 겁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소리를 이용한 완벽한 알리바이였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의 계획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냉정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는 리브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시체를 사고사처럼 보이게 위장한 뒤 금고에서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웠습니다. 그리고 양처 여러 개를 이용해서 몇 시간 뒤에 저절로 불이 나도록 장치까지 했죠. 이 모든 걸 30분 남짓한 시간 안에 해치우고 유유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복약을 마시고 죽어가는 연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정말이지 한치의 오차도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코넬은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에게는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될 비밀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호주에서 프랭크 피터스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되었던 전과자였어요. 그런데 리브가 바로 이 사실을 알아내고 그를 협박하고 있었던 거죠. 부유한 미망인과 약혼해서 꿈에 그리던 새로운 삶을 눈앞에 둔 코넬에게 협박범 리브는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장애물이었던 겁니다. 코넬의 자백과 프렌치 경감의 명쾌한 추리로 길고 어두웠던 사건의 모든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정의는 실현되고 엉망이 되었던 질서는 다시 회복되는 거죠. 코넬의 모든 계획이 밝혀지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토니 메도스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의 이름에서 살인자라는 끔찍한 오명은 깨끗하게 씻겨나가고 그는 그를 믿고 기다려준 사랑하는 가족과 약혼자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사건이 해결된 후에 이 어둠의 시간을 잘 견뎌낸 이들에게는 행복한 미래가 찾아옵니다. 토니와 그레이스, 그리고 오빠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세실리와 로놀드는 각각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요. 파슨 가족은 집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프렌치 경감은 또 하나의 어려운 사건을 해결한 명탐정으로 명성을 터하게 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아주 만족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모든 증거가 등을 돌리고 법의 시스템마저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할 때 그의 결백을 믿는 단 한 사람의 믿음과 행동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만약 세실리의 필사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진실은 아마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정의와 믿음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마무리입니다.